반드시 죽여주마. 무력 너희는 불복신이 민초의 불신자 참주의 무예 강력한 군사력으로 들바다를 막기 반드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읽는 남자 김재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유경수 여사가 이제 이 대학가 많이 다니던 얘기, 그 중에 떠오르는 건 예전에 저도 대학 때 보면 농촌 봉사활동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 때 정도 되면 막 여기저기서 농촌 봉사활동 서클에서 많이 가요. 저희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서클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6박 7일이나 뭐 4박 5일 해서 우리가 이제 몇 푼씩 걷어서 가서 이제 그 괴산이면 괴산, 영동이면 영동 가서 이제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때 또 이제 새마을 운동 이런 게 막 시작됐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하수도 조그만 그 동네 마을에 이제 개천 만드는 거, 흙 파고 나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 그 축사나 창고 그런 거 좀 이제 고쳐주는 거, 뭐 이런 것들 하고 이제 일 하다 보면은 또 저녁에 이제 또 우리끼리 만나서 이제 뭐 얘기도 나누고 일종의 이게 단합대회 비슷했어요. 근데 유경수 여사의 여기 보면은 철학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뭐 보온군 한중리 마을이다. 그게 새마을 운동이 좀 일어났던 데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몽땅 대학생들이 해줄 게 아니고 그분들이 생각해 보기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게 하라 이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가만히 짜기를 하든 아니면 그 과일들이 있으면 과일 포장지를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색색으로 과일 포장지를 만들어서 복숭아다 하면 그렇게 만들어서 돈을 좀 더 벌게, 그죠? 그럼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 아이디어로 어떻게 해서 그게 이제 돈도 되고 벌리고 하면 얼마나 신나게 일합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그 칼국수집이든 만두집이든 뭐 어떻게 보면 조그만 잉어빵을 만드는 집이든 장사가 잘 될 때는 장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피곤하지가 않대요. 그 돈 버는 재미에. 그리고 이 돈을 벌면 내 해외도 보내고, 그리고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우리도 혹시 시간 나면 국내나 해외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돈 버는 재미가 그렇게 쏠쏠하고 크다는 거죠. 모든 것인데 그게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심하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가 안 되니까 스스로 뭐 극단적인 선택도 많이 하고 그냥 폐인된 사람들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옛날로 따지면. 그래서 어디 그 도와주는 것도 그거를 본인들이 그 고기를 작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막 무조건 막 고기만 갖다 주면 전 절대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저부터 느낍니다. 그럼 나태해지죠. 예. 그런 게 아주 지난주에 지난번 방송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제목 가뭄을 적셔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또 좀 우리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내외분의 희사금으로 서울대학교 종합기숙사가 문을 연 것은 68년 5월 16일이었다. 이름은 정영사, 박정희의 정자를 딴 것 같습니다. 유경수의 영자에다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름을 한자씩 딴 것이지만 기숙사생들은 바르게 꽃 따위 산다는 뜻으로도 해석하여 그들의 생활 신조로 삼기도 하였다. 이 기숙사가 세워진 동기는 서울대학교 최문환 총장이 유럽을 순방 중 프랑스에 들려 에꼬놀말 대학의 기숙사를 돌아보고 시설이나 경영에 큰 자극을 받아 서울대학교에도 그런 기숙사가 아쉽다는 사실을 대통령 내외분에게 보고드렸던 것이다. 최 총장의 보고와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 내외분이 1,000만 원을 희사하고 국고금에서 1,600만 원을 보조받아 현대식 3층 건물을 의과대학 군에 건립하게 되었다.
방이 20개, 8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69년 9월에는 4층을 증축하여 120명으로 수용 인원을 늘렸다. 이 기숙사의 입사는 서울대학생으로서 학점이 평균 3.5점, 전 과목이 거의 A에 가까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조건이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정 환경이 어려운 지방 학생을 수용하려고 하였다. 4사람이 사용하는 방에는 2쌍의 이중 침대, 4개의 책상, 그리고 옷장 등 비교적 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 사감 선생이 있긴 하였으나 기숙사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었다. 그러므로 식비도 초창기에는 월 평균 2, 3천 원에 불과했다. 현재도 월 평균 10,000원 정도. 시중의 하숙비보다 절반 이상 싼 편이었다. 유교사는 기숙사 기념일마다 정영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외에도 사생들을 전원 청와대로 초청하기도 하고 불시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방문할 때는 통닭을 선물로 가져와 사생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각 방마다 두루 살펴보며 불편한 점을 물어주었다. 이 통닭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72, 73, 74 때인데 우리 학생들이 통닭을 제대로 한 마리씩 먹는다 하는 건 우리가 이제 MT 갈 거예요. MT. 그때는 저 춘천으로 뭐 대성리 많이 갔고요. 일영 이런 데 이제 MT를 갈 때 1년에 봄, 가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저도 이제 서클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MT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모처럼 우리가 서클 회비를 써서 그때는 지금 생각납니다. 전기로 돌아가는 통닭. 그거를 이제 40마리면 40마리를 사요. 그래서 1인당 한 마리지. 그러면 정신없이 먹습니다. 예. 중산층이라도 통닭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못 먹습니다. 아버님이 월급벌 받거나 해술 때나 통닭 한 번씩 집에 식구들 있으면 한 4-5명 된다 그러면 한 2마리 사와서 먹는 거죠. 그만큼 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닭을 쫙 해가지고 키우고, 지금은 닭값이요. 제가 보니까 통닭 값이 시금치 한 단하고 똑같아요. 전번에 어디 가니까 시금치 한 단에 슈퍼 가니까요. 저도 이제 시장 보러 한 번씩 가고 하는데 비쌀 때는 7,000원까지 가더라고요. 시금치 한 단이. 요즘 식당 가보세요. 시금치 거의 주는 데가 없습니다. 미역국이나 딴 걸 주지. 비싸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가가 비싸서. 예. 참으로 제일 싼 게 양배추. 예. 근데 몸에는 양배추가 참 좋답니다. 예. 시금치도 좋죠. 근데 너무 비싸요. 요즘 우리 서민들 정말 살기 너무 어려졌어요. 이 식료품이 너무 비싸요. 특히 채소나 이런 거. 네. 외국산 과일 차라리 수입한 거는 바나나 이런 건 싼데, 옛날에 우리 때는 중고등학교 대학 때는 바나나를 먹지도 못했어요. 너무 비싸서. 1년에 저도 직장생활 할 때 79년 80년 직장생활 할 때도 집에 들어가면서 한 달에 한 서너 번 사가지고 갈까요? 그땐 돈이 있었으니까요. 바나나 값이 제일 비쌌잖아요. 예. 그땐 정말 비쌀 때죠. 지금은 바나나가 제일 싸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제 유경수 여사가 기숙사에 한 번씩 가시는 거죠. 예. 그리고 가서는 그들과 식사를 함께 나눌 때도 있었다. 기말 시험 때는 밤참으로 하라고 라면을 보내주었고, 휴게실용으로 TV와 전축을 기증하는 등 어머니다운 애정으로 그들을 보살폈다. 69년 3월 25일 오후 5시 반경의 일이었다. 유경서는 아무런 기별도 없이 기숙사를 방문하였다. 이 방 저 방을 두루 살피며 학생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불편한 게 없나요? 키가 커서 침대가 작아 다리를 쭉 펼 수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우등생들이라 공부만 하느라고 교재는 못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재는 교재고, 그때는 이제 미팅 같은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부는 공부입니다. 둘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이 학생들하고 참 격이 없이 얘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미술대학생은 여사에게 10호 크기의 추상화를 한 폭 선물로 드렸다. 추상화는 잘 볼 줄 몰라요. 하지만 학생의 정성이 담긴 그림이니 고맙게 받겠어요. 이와 같은 대화 중에서 학생들은 그들이 접하고 있는 분이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따끈한 친근감을 느끼곤 하였다. 내가 벼랑간 왔으니까 방이 정돈 안 되었을 거야. 그렇죠? 하며 첫 번 방문을 열었다. 이분을 펴놓은 채 책은 흐트러진 채다. 방 주인 학생이 빨개진 얼굴로 빙그레 웃기만 했다. 7시에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학생들과 똑같이 유교사도 한 장만 받아들었다. 이날의 메뉴는 고기가 든 맑은 무국에다 깍두기, 풋배추, 겉절이, 감자채 볶음에 닭튀김. 닭튀김만 제외하고는 평상 식단이라고 주말에 늘 나와 사생들의 어머니가 되어준다는 문사감 부인의 설명이었다. 팥과 약간의 보리가 섞인 밥을 보고 보리가 늘 이런가요? 우리보다 적게 섞어 먹네 하자 보통 때는 많이 섞어요. 도시락 싸가면 창피할 지경인걸요. 학생이 대답했다. 창피하긴 우리 시만이는 창피하다고 안 하던데요. 식당 벽에는 정수기니 주의사항 같은 것이 한문으로 붙어 있었다. 이왕 방침으로 결정된 거니 한글로 써붙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자로 정숙 써 있으니까 여기 쓸 수도 없지도 못습니다. 이거 어려워서. 나도 한글 전용에 대해서 내 개인의 의견은 물론 따로 있어요. 하지만 국가 시책으로 정해졌다니 따르는 것이 질서 아니겠어요? 여사의 기숙사 방문을 취재한 기사의 한 장면이다. 그해 추석 때의 일이었다. 추석임에도 시골로 내려가지 못하는 기숙사 사생을 저는 청와대로 초청하여 여사는 추석 음식을 대접하며 위로해 주려고 하였다. 그래서 기숙사 자치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골 못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몇 명이나 돼요? 내일 청와대에서 점심 대접을 할까 해요. 자치회장은 90명 정도 된다고 알려드렸다. 그러나 청와대 방문에 대해서 그날 밤 기숙사생들 사이에 조그만 문제가 생겼다. 마침 일부 학생들이 삼성 개헌을 반대하는 농성 데모를 벌이고 있었다. 이때가 이제 삼성 개헌 반대한다는 거죠. 몇 사람의 기숙사생도 끼어 있었다는 거죠. 이런 판국에 우리들만 청와대에서 점심 대접을 받고 왔다면 그 친구들이 야속하다 생각할 것 아니냐? 친구 어리상 참석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일부 사생들이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그러나 다른 기숙사생들은 여사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순수한 인간적인 문제로서 정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우리가 여사님의 뜻을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면 옹색한 인간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 아니냐. 그러므로 저는 참가해야 한다. 왈가왈부 의론이 분분하였다. 결국 다음날 청와대를 방문한 기숙사 학생들은 절반 정도였다. 절반은 그 당시에 이제 삼성개헌 반대 이런 논쟁도 있고 또 거기에 동조한 친구들은 안 가고 하니까 반 정도 갔다는 겁니다. 유 교사는 예정 인원보다 학생들이 적게 방문한 이유를 알게 되자 무척 씁쓸해하였다. 명절에 섭섭할 것 같아 학생들을 불렀을 뿐인데 이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였다.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배제된 순수한 인간적인 애정을 사심없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에 대하여 여사는 일말의 피해 같은 것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방문한 학생 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만큼 준비해둔 음식이 많이 남았다. 여사는 그것을 학생들에게 싸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추석 음식을 나눠주고 싶었던 것이다. 역시 유 교사님은 크신 분이었어요. 오늘에 와서 어느 기숙사생 한 사람은 당시를 회상하며 말하는 것이다. 청와대를 방문하지 못한 학생들도 그날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모두 역시 여사님은 웃어른다우신 분이라고 깊이 감동하였어요. 서울대학 기숙사 정영사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72년 2월에 정령회를 조직하였다.
박정희, 유경수를 상징하는 그 정년회를 조직하였답니다. 정영사 시절에 함께 고생하며 공부하던 추억을 되새겨 친목을 도모하고 그들이 도움을 입은 것을 사회인이 되어 보답하여 바르게 꽃다이 살리는 의지를 이어가기 위하여 만든 모임이었다. 모임 이름이 바르게 꽃다이. 그리하여 후배 기숙사 사생들과 유대를 공고히 하고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에 보답하려는 것이 그들의 뜻이었다. 이 기숙사 정영사를 거쳐 나온 3기 졸업생 120명이 정령의 회원이 되어서 그 모임의 뜻을 유교사에게 알려드렸다. 74년 5월 15일 유교사께서 연례적으로 나오시는 개사 기념일에 정령의 간부 일동이 때를 맞춰 정령사를 방문하여 여사님을 만나 뵀어요. 우선 기숙사 사생시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고마움을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저희들도 사회 봉사활동을 폐하겠다고 전해드렸어요. 여사는 정령회의 이와 같은 취지나 마음씀새가 대견스럽다고 고마워했다.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사업 보조비로 금일봉을 주었던 것이다. 정령회는 첫 사회봉사활동으로 74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충남 공주군 유구면 백교리에서 그 일대 면민들을 상대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당시는 그 학생들이 거의 의료봉사활동이나 농촌봉사활동 가면 이렇죠. 학생 시절과는 다르게 사회인으로 활동하는 그들이 본업을 밀쳐두고 5일간을 봉사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라 할 수 없었다. 이 사회인이 된 분들이 가는 겁니다. 정령회 회원들이 봉사를 마치고 그것을 여사에게 보고 드리려고 기대에 부풀어 상경한 다음 날이 바로 8월 15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사에게 보고를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정영사에 심은 여사의 뜻은 세월이 갈수록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74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충남 공주군 유구면 백교류에서 면민들을 상대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유교사에게 보고를 하려고 청와대 갈 예정이었는데 다음날이 바로 8월 15일 날 유교사가 국립극장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마지막이 되었던 거죠. 그죠? 예. 충남 공주군 유구면이라면 이거 상당히 유구면 충남 공주 쪽에 밤이 유명합니다. 밤. 먹는 밤이 유명한데 굉장한 시골이죠. 예전에는. 예. 참 이분들의 그 추억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지금도 그러겠죠. 72년 7월 5일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날이었다. 72년 7월 5일 날에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 깜짝 놀랐죠. 그 당시에 유라, 그죠? 예, 그분이 이제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죠. 명동거리가 한창 붐비는 오후 7시쯤 중심지의 오비 캐빈 2층 심지다방에 간편한 옷차림의 중년 부인 일행이 들어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젊은 사람들만 모이다시피 하는 다방 분위기 속에서 중년 부인 일행은 이색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러자 누구의 입에서인지 유교사다, 유교사님 오셨다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장소는 명동이었고요. 저도 대학에 가서 72년도에 오비 캐빈 명동에 한 번씩 갔었는데 그 2층에 심지다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유교사는 젊은 세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한 대학 교수와 함께 그들의 생활이나 동태를 살피러 나온 것이었다. 평소에 보도를 통하여 일부 젊은 세대들이 히피풍에 젖어 들떠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고고다 뭐다 하여 타락된 풍조에 휩쓸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여사는 남북평화회담의 성명이 나오게 된 후 젊은이들의 정신이 더욱 해이해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들의 생활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맞습니다. 그때는 막 히피풍이다 해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그 다음에 막 저게 많았죠. 고고장이다 해서 젊은 애들 다서 춤추고 이래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
대표적인 건 험한 건 아니었는데, 당시에 이제 사회 풍조가 우리가 이제 그런 아직 유교적인 국가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죠. 심지다방에서 여사는 젊은 그들이 듣던 것만큼 과도하게 대표적인 인상을 풍겨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옷차림새나 행동거지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빈축을 살 만큼 난잡하거나 저속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곳에서 차를 들며 젊은이들을 관찰하던 여사의 귀에 위층에서 요란스러운 음향이 울려왔다. 여사는 일행과 함께 그곳으로 올라갔다. 선정적인 선율 속에 환상적인 조명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었다. 여사가 들어서자마자 음악도 조명도 꺼지고 환하게 불이 밝혀졌다. 아마 그때 있던 이제 고고장이나 이런 데죠. 일행은 그곳을 나와 명동 성당 앞 로얄 호텔 지하실로 갔다. 10시가 가까웠다. 그곳에서도 여사가 들어서자 음악이 멎고 분위기가 정숙해졌다. 도리 없이 일행은 무교동으로 가보았다.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모인다는 조그만 주점으로 들어갔다. 이 당시에 그 무교동 가면 그 해장국집도 있고, 뭐 새벽부터 이게 뭐 아주 청진동, 예. 무교동 해장국집이 아주 유명했죠. 그래서 그때 그 통금이 있었나 없었나? 한때는 통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제된 다음에도 통금이 없을 때도 가면 항상 이 새벽 가면 술 먹어가면 요 이제 해장국집에 갔죠. 예. 저도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시골 주막집풍의 이 협소한 대포집에 40여 명의 젊은이들이 구석마다 한테씩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런 자리에 익숙하지 못한 여사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확 풍기는 후덥지근한 분위기가 나스렀다. 그러나 여사 일행은 한 구석을 차지하여 통나무 토막 의자에 앉아 빈대떡을 시켜 먹었다. 이때 분위기입니다. 모여있던 젊은이 중에서 유교사님 오셨다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끼리 토론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던 젊은이들이 갑자기 여사 일행을 주시하여 드디어 와 하고 함성을 울리는 것이었다. 유교사님 만세! 티엽사님 맑은 함성이 분위기를 즐겁게 해주었다. 여사도 명동 다방이나 지하 홀과는 다른 이들의 분위기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을 불러 합석을 하게 됐다. 예. 그때 청진동은 전 돈도 없고 순수하고 그래서 이제 토론 중심이었죠.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토론, 그 다음에 뭐 여학생들에 대한 토론, 그 다음에 월남 파병에 대한 토론, 월남은 지금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삼성경원인데 이게 맞느니 틀리는지 이런 일들이 많았죠. 여러분들 오늘은 내가 한턱 쓰겠어요. 뭘 들겠어요? 모였던 젊은이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이었다. 그들은 기말 시험을 마치고 기분을 푼다는 것이었다. 뭐든지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들의 대답이었다. 뭐든지 사달라지만 겨우 빈대떡에 막걸리 정도밖에 없었다. 여사는 그들에게 푸짐하게 빈대떡을 사주었다. 학생들도 구김살 없이 먹고 마시면서 여사의 묻는 말에 활발하게 대답하였다. 여사는 1시간쯤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밤 11시가 가까워오자 물 한 모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늦었어요.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겠어요.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점에 모였던 대학생들도 박수와 유경수 여사 만세를 부르며 즐거운 얼굴로 환송하였다. 여러분 오늘 다 못한 얘기는 나중 청와대에서 만나 다시 얘기하기로 해요. 떠나면서 여사가 약속해 주었다. 청와대로 한번 초청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올바르게 이들을 이끌어주면 젊은이들은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다는 소지를 발견하고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절감했어요. 그 대포집은 가족적인 분위기였어요. 젊은 시절에는 의기와 낭만도 있으며 천하를 논하고 싶기 때문에 간혹 친구들끼리 그런 곳에서 어울려 토론의 광장을 삼더라도 크게 나무랄 것은 아니더군요. 사실 이러는 곳은 젊은이들이 모이면 사실 더 좋은 거죠. 선후배끼리 모이고 이러는 데니까. 물론 부모님의 양해 아래 집에서 그런 모임을 가지면 더욱 좋겠지만 이것은 그 주점을 다녀온 여사의 소감이었다. 여사는 젊은 세대가 대표적인 풍조 속에 들떠 있다는 것은 극소수의 일부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퍽 건전하며 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여사는 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그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것이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예. 가볍게 그냥 가서 명동에 가니까 좀 시끄럽기도 하고 고고장도 가보고 그러다 이제 청진동 가니까 기분이 많이 풀리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목마른 사람 옆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8년 여름에는 한해가 심했다. 한해란 것은 가뭄이 심해서 비가 안 한다는 얘기죠. 이때는 천수답이 많을 때입니다. 일화를 하나 소개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심한 지구는 전남일대. 신문에서는 곡창이 탄다는 표제를 내걸고 연일 한해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다. 지난해도 영산강의 바닥이 드러나서 광주 지방에는 소방차를 동원하여 식수를 실어 나르는 소동을 벌였는데 68년에도 되풀이되었다. 68년 8월 초순 이사는 광주에 매일 2대의 급수열차편으로 식수를 보냈다. 물론 이것으로 광주 시민의 식수난을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풍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련을 극복하려는 광주 시민들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에는 충분하였다. 8월 11일 여사는 직접 한해지구를 살펴보러 지방에 내려가기로 하였다. 일요일이었다. 더위는 31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게 여러분 급수차가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지금 저도 이걸 보니까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이게 이제 가뭄이 심하니까 댐도 없고 잘 없고 하니까 수돗물에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지방 도시는 더 그랬죠. 그게 광주라든지 지방에 있는 뭐 창원이라든지 전주라든지 그죠? 충주라든지 이런 데는 가뭄이 심하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서울에는 상수도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수도 시설도 그나마 거기 물을 가지고 열차, 기차로 먹는 물을 실어 날라주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거 그냥 보통 먹다가는 그 강물 먹다가는 여러분 알잖아요. 인도나 베트남처럼 이질, 뭐 홍역, 장티푸스 다 걸리는 거잖아요. 물이 곧 목숨인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그냥 지방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네 분이 공통으로 가졌던 관심사는 한해지구 문제. 소나기만 와도 관계 지방장관과 전화를 하곤 했던 대통령의 뇌심, 이 머리, 뇌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 뇌자다 마음심자. 그 뇌심을 부인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을 펴는 사람들의 위치에서 보면 시책의 계획에 차질도 올 것이고 국가의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실감도 할 테니 국민보다 더 걱정하고 초조해하는 것이야 마땅한 일이라고. 그러면서도 그 정경을 옆에서 보자니 안타깝고 딱해서 걱정을 함께하고 가족이 지내러 간 사이 일요일을 이용하여 한해지구를 돌아보러 간 것이다. 이게 아마 여름이 돼가지고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진해 예전에 대통령 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내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요일에 이용해서 그 한해지구를 직접 대통령 부인이 보러 간 겁니다. 딴 사람 같으면 다 가족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있는데. 주간한국 68년 8월 25일자 기사로 났던 것입니다. 광주로 내려가게 된 동기를 여사가 기자들에게 밝힌 것이었다. 그러나 여사의 심정은 안타깝고 딱한 정도가 아니었다. 더욱 절박했다. 그 무렵 여사는 아침 저녁 도지사 관사로 장거리 전화를 걸어 한해 실정, 가뭄의 실정을 묻곤 하였다. 아침 저녁에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전라북도로 관사로 장거리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비 좀 올 것 같나요? 사모님 오늘도 날이 맑게 개었어요. 이 일을 어떡하지? 세수도 못할 것 같고 숭늉 마시는 것도 송구스러워 못 견디겠네요. 그러다가 11일 여사는 백철 교수, 유명한 교수님이죠. 백철 교수와 이승영 교수, 모기훈 씨 등을 대동하고 광주에 내려갔다. 그날 아침에 도지사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 준비, 차동원, 경호관계를 일체 못하도록 알려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현지에 도착하자 도지사 부인이 영접을 나왔다. 여사 일행은 그 길로 나주군
군청회를 들려 공산면으로 향하였다. 지금은 이제 나주시 공산면입니다. 전남 일대에서도 그 지방이 가장 한해가 혹심했다. 대단했다는 거죠. 여사가 온다는 기배를 받고 군수가 점심 준비를 마련해 두었다. 미리 점심 준비를 못하도록 지시를 받은 도지사 부인은 난처했다. 그러나 기왕 준비된 것이니 드시고 가자고 권했다. 그날따라 날씨도 혹독하게 덥고 점심시간이기도 했다. 사모님 날씨도 이처럼 덥고 기왕 준비해 놓은 것이니 군수관사로 들어가셔서 나주 군의 군수관사로 들어가서 땀도 들이시고 점심도 드시고 가셨으면 어때요? 목이 말라 애태우는 사람들 곁에서 그늘을 찾고 편한 것을 찾게 되겠어요? 도지사 부인을 쳐다보며 여사가 말했다. 도지사 부인은 몸둘 바를 몰랐다. 점심도 들지 않고 여사 일행은 공산명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중도에서 차를 세우고 산기슭 그늘진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고 미리 청와대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들었다. 점심을 마치자 일행은 찌꺼기를 팽개쳐 두고 일어서려 하였다. 그러자 여사가 구덩이를 파괴하고 찌꺼기를 모아 태우게 하였다. 그것이 다 타게 되자 흙으로 덮고 그제서야 떠나게 됐다. 사모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는 온갖 것에 신경을 쓴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모님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신경을 쓸 수도 없거니와 머리도 돌지 않았어요. 회전이 안 됐다는 얘기죠. 도저히 사모님의 흉내조차 낼 수 없다는 걸 그때 절실하게 느꼈어요. 당시를 회상하며 전 도지사 부인이 말했다. 같이 있던 동행했던 전남지사 부인의 얘기입니다. 군수가 안내하는 대로 어느 부락으로 갔다. 곡창지대 전남의 들이 또다시 타고 있다. 작년 8월 이후 비 같은 비, 물다운 물은 구경조차 못한 전남의 대지가 빈사 상태에서 물을 찾는 사자처럼 헐떡이고 있다. 물줄기를 찾아 곳곳에 파놓은 구덩이가 메마른 아가리를 벌리고 있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다. 원망스럽기만 한 하늘을 우러르며 농민들이 주문처럼 내고 있다. 비, 비, 비. 그러나 33도를 윗도는 더위 속에 하늘은 맑기만 하다. 조선일보 68년 7월 25일자 기사입니다. 현지에 도착하여 본 농촌 상황은 신문에서 보도된 표현 그대로의 실정이었다. 여사 일행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자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시리와 절망의 그늘이 어둡게 깔려 있었다. 초점 잃은 동공, 맥 빠진 흐탈한 모습 모두 축 늘어져 있었다. 불볕 더위가 내리쬐는 떼약볕에 맨발로 다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확대되어 여사에게로 다가왔다. 차에서 내린 여사는 어느 노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군수가 들판으로 안내하려 하였다. 하지만 들판으로 나갈 것까지는 없었다. 마을 앞뒤가 들판이요 새빨갛게 타버린 벼포기에 말라서 큼직큼직하게 균열이 간 부연 논바닥. 부인들이 애워쌌다. 그들의 얼굴도 새까맣게 타버리고 생기라고는 없었다. 너무 낙담해서는 안 돼요. 얼마 안에서 정부미가 내려올 테니. 이런 때일수록 힘 닿는 데까지 애써보세요. 여사는 만나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되풀이해 들려주는 것이었다. 너무 낙담 마세요. 근데 여사의 목소리가 울먹이게 되었다. 격려를 받던 여인 부인들도 얼굴을 돌려 눈물을 닦았다. 여사를 수행하는 어느 기자가 호기심으로 마을 앞길의 말라붙은 벼포기에 성냥을 그어댔다. 확 하고 불이 붙었다. 기자는 황급하게 불길을 잡았다. 여사는 주민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름과도 떨어져 논두렁 길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말라 타버린 논구석에는 양수기가 있었다. 물레방아처럼 생긴 양수기도 염천의 맑게 갠 하늘 아래 넋이 빠진 허수아비처럼 멀겋게 걸려 있었다. 양수기가 걸려있는 논구석으로 다가간 여사가 웅덩이를 들여다보았다. 웅덩이도 뽀얗게 말라붙어 있었다. 그러자 여사는 양쪽 장대를 잡고 올라서서 양수기를 발로 밟아보았다. 빈 양수기가 찌건덕 거리며 돌아갔다.
이 편에서 도지사 부인이 바라보니 농구석에 있는 양수기를 여사가 혼자 돌리고 있지 않은가. 논 한가운데 양수기가 있는데 그거를 대통령 부인이 가서 혼자 양수기를 돌려본다는 거죠. 사모님이 하며 도지사 부인이 논두렁으로 달려갔다. 양수기 가까이 가자 도지사 부인은 감전된 듯 발이 붙어버렸다. 여사가 울고 있었다. 빈 양수기를 밟으며 여사가 울고 있었다. 사모님, 도지사 부인도 울면서 여사를 껴안을 듯 양수기 옆으로 다가서자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양수기에서 내려왔다. 말라붙은 논바닥을 둘러보며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침통한 목소리로 되뇌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을 어떡하지? 여사는 그날 1천 클레이 고무신과 500상자의 구호품, 의료품을 나눠주었다. 그리고 희망의 등불을 마을 부인들에게 한 권씩 나눠주면서 시련을 이겨야 한다고 일일이 당부하였다. 이 위문에서 돌아온 여사는 신문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 해의 역경 속에서도 가뭄이란 얘기입니다. 가뭄의 역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명랑한 표정을 보여준 전라남도 주민들의 지혜 있는 순한 태도가 올여름에 느낀 보람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공산면에서 만난 노인들이 이 밥을 실컷 먹고 싶다고 하던 말이 아직도 안쓰럽기만 해요. 여사는 역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주민들의 슬기로운 순한 태도를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여사의 소감이라기보다 한해민들을 격려해 주려는 의도에서 기자들에게 들려준 일종의 격려사였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한번 참 저는 뮤지컬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들판 한가운데 논바닥은 쩍쩍 갈라져 있고 날은 33, 4도에 그 가운데 대통령 영부인이 유경수 여사가 가서 양수기를 보고 보니까 물이 없어. 그래서 장대를 잡고 양수기를 아무리 돌려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누가 마중물이라도 들고 와서 그때 부어줬어. 그러니까 그냥 그 양수기를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이게 천수답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그 영산강 자락이잖아요. 나주, 함평, 영산포, 그 내려가면 그 물줄기 따라가면 목포까지 가요. 근데 강바닥도 말려버리고 나주시 공사면 제 나주 한 10번 갔거든요. 황진이가 사랑했던 백호 임제 묘도 거기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영산포 가서 홍어도 먹어봤고요. 이 목공에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주 평야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야잖아요. 그죠? 호남 평야 중에서도 나주 평야, 김제 평야. 근데 예전에 이렇게 해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아이 뭐 쌀이 없나 보리가 없나 하지만 자급자족이 안 되던 때입니다.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통일배가 나온 다음에 73년쯤 돼야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을 시작해요. 우리가 농사짓는 쌀과 보리로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게 73년, 74년 돼야 돼요. 그때 이제 심하게 하면 보릿고개를 벗어난 거죠. 이건 이제 아직 보릿고개를 벗어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68년, 69년. 그래서 이 양수기 들고 안고 있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은 다음에 또 할 거는
이게 전라남도 나주는 지금 비가 안 와는 난리인데 서울에는 그때 폭우가 내려서 수해가 났어요. 강북은 그야말로 좀 그래도 그때 그 당시로는 강북은 괜찮은데 강남은 그때는 그 반포, 압구정, 뭐 송파 이쪽은 좀 저지대란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물바다가 된 거죠. 뭐 탕류가 그 하는데 그 황토물이었는데 사람들이 거기 다 고립이 됐잖아요. 잠원동 일대, 지금 거주원 잠원동 일대, 고속터미널 일대가 주민들이 고립이 된 거예요. 한 100호, 200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한강다리가 한강다리 있어야 한강대교하고 몇 개나 두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건너가야 돼. 그걸 배로 건너가서 구호품을 들고 황토 있는 그거를 처벅처벅 걸어서 심하게 하면 죽을지도 모르네. 배 뒤집히면. 그 길을 갔던 사람이 유경수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면 이 양동이 정말 그거 들고 우는 장면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읽어드릴 그 수해 현장 그걸 제가 비교해서 그 뮤지컬의 한 막을 이미 줄거리에는 제가 줄거리에는 썼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 읽는 남자 그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